요, 자, 오늘 7회분 들어갑니다. 자, 7회분. 자, 1번. 건부지와 나지의 특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X를 찍어라. 자, 3번이 틀렸습니다. 건부지 가격은 건부 감가에 의해서 나지 가격보다도 높게가 아니고 낮게죠. 알다시피 나지를 건부지 감가 또는 건부 감가 상한으로 한다. 원칙을 잃고 예외는 또 건부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지가 상한이다. 건부 감가 높게가 아니고 낮게. 자, 두 번째. 일정 기간 동안 상환액을 특정 비율로 정액하여 원리금액을 초기에 적게 부담하고 시간 경과할수록 부담을 늘려가는 것. 자, 매년 부담 금액을 시간 만기 도래함에 따라서 일정하게 하는 원리금 균등 상환, 원금 균등 상환은 체감, 최종 상환은 점점 많이. 그래서 바로 이 최종 상환이죠. 초기에는 상금액이 적고, 자, 초기에는 적고, 후기에 가면 반대, 역전 현상 발생. 그래서 바로 2번 점정 상환. 3번 부동산 가격과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3번이 틀렸습니다. 가격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현재 값이지만 가치는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을 예상한 미래 값이다. 미래가 아니고 현재 값이죠. 우리 뭐 투자 가치 구할 때도 늘상 현가 이런 소리 많이 했습니다. 현가. 미래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비교해야 되죠. 미래 시점 가치 비교하는 게 아니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 4번. 주택 유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우리 단독주택,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연립주택은 660초가죠. 이상 하는 게 틀리고, 초과. 1번. 초과. 이렇게 바꿔야 되고, 그 다음 2번. 가구주택은 세 식구. 자, 세 식구 다가구. 나온다. 쭉쭉 펑 퍼졌습니다. 그래서 요건 맞는데 660 이하 330 틀렸습니다. 요걸 넣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다세대 공동주택이죠. 다세대는 660 이하입니다. 이하. 그죠? 660 이하. 요 아까 연립주택은 다세보다 크니까 초과이고 다세대는 이하입니다. 그래서 틀렸다. 그 다음에 4번 다중. 자, 4번 다중. 다중은 많다. 중복적으로 많다. 무슨 글자가? 3자가 중복적으로 많다 했죠? 3, 3, 3 이렇게. 다중. 맞습니다. 4번은 맞다. 그 다음 5번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은 원룸형 또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주택. 삼빵빵 이랬죠. 삼빵빵. 세 가지. 여기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350이 틀렸습니다. 300세대 미만. 숫자가 틀렸다. 이걸 일일이 다 숫자로 기억한다는 것은 상당무리니까 그 특징만 살짝 봐두시면 돼요. 특징만. 암기는 하지 마시고. 자, 5번. 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 조합의 사업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 모두 고른 것은, 재건축 사업 부정이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게 부정이겠죠. 자, 첫 번째 점. 근자재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럼 재건축 사업 힘들어지죠. 이익이 적어집니다. 이거는 맞고. 첫 번째, 근자재 가격 상승하면 재건축 이익이 부실화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점은 조합원 부담금 인상. 조합원 부담금 인상해버리면 조합이 재건축 사업 안 하려고 합니다. 그죠? 맞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점, 공사 기간이 연장. 자, 공사 기간이 연장되면
개발하는 것은 공사기간 연장되면 비용이 엄청 투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손실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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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하나 더 있지? 기부 체납증 간다. 기부 체납이 재건축 사업하면서 예를 들어서 도로라도 재건축 사업은 이쪽에 또 이만큼 이 도로를 기부 체납하겠대. 기부 체납 부담이 커질수록 재건축 사업 수익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4개 있네, 4개. 자, 4개. 3번 우리 4개. 자, 이거 좀 주의할게. 1개, 2개, 3개고 2개, 3개, 4개. 3번이 4개입니다. 4번이 5개고 이렇게 우리 출제 잘하기 때문에 번호하고 맞는 개수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용적률 우리 공법 공부하실 때 그렇지 용적률이 할증되면 당연히 면적이 우리 높이가 높아지죠. 그러면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이 더 커지는 거지. 돈을 더 벌죠. 자, 6번 아파트 시장의 수요 곡선 좌측. 자, 수요 곡선 우하향 좌측 이동, 좌측 이동. 시킬 수 있는 모두 몇 개냐? 자, 세 번째 사회적 인구가 감소. 인구 감소하면 수요 감소, 아파트 수요 감소, 좌측 이동. 그다음 5번째 점 아파트 선호도 감소, 좌측 이동. 그다음 대체주택 가격 하락. 옆에 빌라 값이 싸면 아파트 적게 사고 빌라 사러 가버립니다. 그래서 아파트 수요 감소. 몇 개다? 2분의 3개. 자, 이 3분의 3개가 아닙니다. 2분의 3개. 7번. 다음 토지 정착물의 중 토지 독립적인 것이 아닌 것은 독립적인 게 아닌 것은 바로 3번 국어 종속 정착물이죠. 구가 또랑이지 또랑. 산 아래에 작은 또랑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산 토지의 일부이지 이것만 별도로 매매 대상 건물처럼 안 되죠. 그래서 토지 종속 정착물. 자, 8번 아파트 시장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 변화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XX. 자, 1번이 틀렸습니다. 공급이 불변이고 수요가 감소할 경우 자, 아파트 공급 우상향, 수요 우하향. 수요 감소 시에 아파트 수요가 감소합니다. 아파트 수요 감소하면 새로운 균형은 새로운 만난 점은 가격은 하락한 거래량도 감소한다. 이렇게 해야 맞죠. 근데 가격 상승했으니까 틀렸다. 자, 9번 어느 지역의 오피스텔이 가격이 4% 인상, 오피스텔 수요가 가격 탈승이 2라면 오피스텔 수요량은 변하는. 자, 이것도 제가 항상 분 나누어서 아래를 분모이고 위가 분자입니다. 결과치 값이 탄력성이 2다, 2.0이다 이랬죠. 가격이 4% 인상된대요. 4% 인상. 그럼 분자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 나누기는 반대로 던지면 뭐다? 곱하기 2, 4, 8% 가격이 상승하면 수량은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8% 감소 답이다. 계산형 중에서 제일 쉬운 거 눈 보고 바로 5초 만에 답을 찾아야 합니다. 제가 참 계산형은 어려운 게 해봤자 분자 구하고 분모 구하고 결과치 구하고 이 셋 중에 하나 구하는 것 집어넣으면 된다 했죠. 그 다음 10번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1번 부동산 법률적 관리는 부동산 자산 포트폴리오. 자산 포트폴리오는 법률이 아니고 경제적 관리이죠.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 두 번째 부동산 관리의 유지란 외부적 관리 행위로 부동산 외형 형태를 변화시키면서 강조해서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이래야 된다. 변화가 시키지 않으면서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유지 관리겠지. 용어 자체가 벌써 유지라고 하는 것은 변화 안 시키면서 유지하는 거지.
우리 일상 용어하고도 흡사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맞습니다. 자, 4번. 시설 관리는 시장 및 지역 경제 분석. 벌써 경제가 도이니까 시설이 틀렸죠. 경제 관리다 이렇게 해야지. 자, 5번. 자산 관리는 건물의 설비, 기계 운영의 보수 유지 관리. 이건 기술적 관리입니다. 기술. 경제가 돈이 아니고. 지금 바뀌었죠. 위에 있는 경제하고 아래에 있는 기술하고 바꿔치기. 이렇게 종종 출제를 잘 하니까 위에 읽으면서 혹시 헷갈리면 밑에 읽으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10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0번. 11번. 부동산 조세 정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번. 누가 보더라도 틀렸다. 토지 이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가 토지 보유세를 부과할 때는 토지 용도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 부과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대표로 사업용 토지하고 비사업용, 비사업용 토지하고는 세금이 전혀 달라야 한다. 이건 경과세, 중과세, 사업용이라도 1차 농업사업하고 2차 공장사업하고 3차 상업서비스하고 갈수록 세금 더 많이 부과해야죠. 농사짓면 적게 부과해야지. 다 다르죠. 비사토는 투기세니까 중과세 때려야 합니다. 그 다음 12번.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근거 아닌 것은 자, 이것도 매년 출제하는 건데요. 정부가 부동산 시장 개입하는 이유 전에 얘기했죠. 머리 효율성, 가슴 형평성. 머리가 효율적이면 완전 경쟁 시장, 머리가 효율적이지 못하면 머리가 아프다. 불안정 경쟁 시장. 이걸 치유하기 위해서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고유의 형평성 도달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목적으로 시장에 마켓에 개입하는 이유 근거입니다. 그런데 5번에 보면 개입 근거 이유가 아니고 개발 부담금은 개입 방법이라 개입 방법. 자, 정부가 시장 개입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직접 개입 방법이 있고 간접 개입 방법이 있고 토지 이용 규제 이런 방법이 있더라. 자, 우리 직접은 직접 수요 공급자가 되는 거죠, 시장에. 간접은 국민들 수요 공급에 보조하는 기능이라. 투기는 중과세, 투자는 경과세, 금융 보조 이런 걸 하고 토지는 공공재였으니까 토지 이용 규제는 당연히 정부가 판을 짜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사적재 공공재. 자, 13번. 부동산 개발 사업 분석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민감도 분석은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시장에서 일정 기간 동안 소비되는 비율을 조사하여 그 해당 부동산의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건 민감도 분석이 아니고 흡수율 분석, 흡수율. 자, 우리 수요에 처하는 방법 중에서 흡수율 방법 우리 시험도 여러 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흡수율. 아파트 분양 시 우리가 1차, 2차, 3차, 4차 분양 기간 1차 때 50%, 2차 때 추가 20%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나 흡수가 될까 수요 예측에 구체적으로 수요 예측 쓰는 방법 흡수율입니다. 민감도 분석이 틀렸다. 민감도 분석이라는 것은 투자 가치에 가장 민감한 요소를 집중 관리한다 이런 뜻이죠. 자, 14번. 임대주택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4번. 장기 전세 주택이란 이걸 영어로 시프트다 이렇게 보죠. 시프트. 국가, 지자체, 토지, 한국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30년 범위가 아니고 몇 년? 그렇죠. 20년 범위네. 이렇게. (30년) 너무 길다. 20년. 자, 15번. 부동산 투자 위험과 수익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2번이 틀렸습니다. 체계적 위험은 지역별 또는 용도별로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피할 수 있다.
피할 수 있는 위험은 비체계죠. 체계 위험이라는 말은 마켓에 체계화되어 있는 것은 이 시장 전체 대세흐름은 내가 깰 수가 없습니다. 시장 전체 끌어안고 가야 할 리스크죠. 이런 위험을 즐기고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자, 5번 분명히 틀렸다. 혼합 관리 방식은 필요한 부분만 선별하여 위탁하기 때문에 관리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이래야죠. 분명하다. X. 불분명하다. 가령 이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추락했습니다. 추락. 사고가 나서 사고. 보통 이제 혼합 관리할 때는 법적으로 계약하거나 또는 경제적으로 투자서 결정하거나 이것은 건물주가 가지고 있고, 기술적 관리, 요놈은 위탁 관리하는 게 일반적이다. 기술, 이 건물주가 은행 근무하기 때문에 이거 기술적 엘리베이터라든지 전기 보일러라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위탁시켜놨다 이거죠. 근데 엘리베이터가 사고 나서 이쪽 기술 측면 당신이 부담이요 하니까 아닙니다. 사장님이 믿습니다. 제가 이게 A 제품 써야 되는데 B 제품 써가 저렴한 재료 B품 넣는 바람에 사고 터진 걸 전들 책임을 일부지겠지만 다 질 수 없다. 그럼 둘이가 싸움하면 대형 판례 땅땅땅 이 판례도 들어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책임을 넘기려고 한다. 이래야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최종 판단 이렇게 내려주기도 하죠. 그 다음에 17번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에 의한 부동산 개발 사업 시 금융기관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자, 이것도 상식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5번에 보시면 시행사에 개발 이익을 먼저 지급한다. 우리 기본적으로 계산 구조가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 나오죠. 그래서 수익에서 비용 빼야 이익이 나옵니다. 이익을 먼저 지급하고 비용 나중에 주는 게 아니고 수익에서 비용을 빼야 나중에 이익을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시행사 이익을 먼저 주면 그럼 비용 이거 어쩌란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순서가 당연히 수익, 비용 이게 먼저 계산하고 남는 거 가져가라. 이래야죠.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틀렸다. 자, 18번. 자산 비중 및 경제 상황별 예상 수익률이 다음과 같을 때 전체 구성자산 기대 수익률 구하세요. 자, 기대 수익률은 곱해서 더하면 됩니다. 자, 곱해서 더하면 되는데 이 곱하기 더하기 할 때 아예 기술적으로 익혀 놓으시기 바랍니다. 상가. 자, 상가는 호황일 때는 20%이고 불황일 때는 10%입니다. 그런데 호황 가능성, 불황 가능성이 몇 프로다? 40%, 60%죠. 40%, 60%. 그 40%, 60% 나오면 항상 앞으로 나올 때 이게 40% 이렇게 곱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상관없습니다. 그냥 점만 찍어요. 점만. 앞에다 점만 찍어요. 우리 40%, 60%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앞에 점만 찍으면 돼요. 계산기 두드릴 때도 그냥 계산기 0점 이렇게 두드리지 말고 점만 두드리면 계산이 됩니다. 그 빠른 속도로 하는 방법이니까 앞에다가 점만 찍어버려요. 60% 있죠. 60% 앞에다 점만 찍으면 돼요. 그리고 곱하면 돼요. 곱하면. 그 말은 0.4 이 말이지. 40%는 0.4입니다. 60%는 0.6이죠. 그렇죠. 이래가 계산하면 돼. 자, 그러면 20% 곱하기 0.4, 428, 8이지 8%. 그 다음에 이 몇 프로예요? 10%. 10% 곱하기 0.6 하면 6% 아닙니까? 6%와 8% 합치면 몇 프로? 14%. 그 14%를 바로 그 앞에 있는 자산 비중 요 20% 있는 그 뒤다가 바로 쓰시고. 그 다음 옵셀. 자, 옵셀이 호황일 때 25%, 불황일 때 10%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위와 똑같으니까 .4 곱하기 .4 이것도 마찬가지 곱하기 .6 이렇게 해서 더하면 되지. 자, 요게 몇 프로입니까? 4, 5, 20, 4, 2, 8, 10%지. 요거 몇 프로다? 6%지. 그래서 16% 앞에다 고 16% 이렇게 딱 적어 놓으시고. 그 앞에 보니까 오피스텔은 투자 비중치기 가중치가 30%입니다. 있습니다. 거기서 딱 적어 놓으시고. 빨리 찾기 위해서. 그 다음에 아파트. 자, 아파트가 호황일 때 10%, 불황일 때 8%. 마찬가지. 0.4, 0.6 합치면 됩니다. 자, 요게 우리 4%죠. 요게 6, 8에 48, 4.8% 합치면 8.8%다. 이렇게. 아파트의 1월 포트폴리오 구성 비율은 50% 이렇게 나와 있지. 그러면 이 퍼센트로 20%, 30%, 50%일 때 이것도 마찬가지야. 앞에 점만 다 찍어두면 점만 다 찍어 이거 지워버리면 되지. 그냥 안 지워 그냥 곱하면 돼. 실제 할 때는. 그래서 .2 곱하기 14%, .3 곱하기 16%, .5 곱하기 8.8%. 그리고 요거 세 개 합치면 그게 답이죠. 네? 이게 답이다. .2 곱하기 14 하면 2.8%니까 2.8%. 요게 2.8%이고, 그 다음 요거는 4.8%이고, 요거 곱하면 4.4%이고, 그 4.4, 4.8, 2.8 요 세 개를 합치면 되지. 그럼 1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뭐 40% 이렇게 퍼센트가 40%, 60% 나오 40%, 60% 여기 20%, 30%, 50% 나올 때 앞에다만 점만 찍고 그대로 곱하면 돼요. 점만 찍고 계산기 뚫을 때도 마찬가지라. 14% 하고 여기는 .2 이렇게 해야 돼. .2. 요 16% 곱하기 .3인데 이거는 눈으로 푸는 게 빠르죠. 계산기 들이대지 마시고 눈으로 푸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응? 눈으로 푸시기 바랍니다. 그게 빨라요. 우리 계산형 10문제 내외 나오지만 사실은 계산기 들이댈 것은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세 문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눈길을 줘가지고 빠른 속도로 푸는 것이 훨씬 많다. 계산기에 너무 큰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됩니다. 자, 19번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이론 및 법칙을 옳게 연결된 것은 이런 유형은 괄호 놓기 위, 아래, 위 훑으면서 기역, 니은 정도 이렇게 가로 넣고 나면 답이 거의 보입니다. 그래서 디귿하고 리얼은 확인, 검증하는 기능까지 하기 때문에 반드시 맞춰야 한다. 그래서 바로 5번에 소매인력 법칙, 거리에 비례하고 또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런 거지. 니은은 중점 저고통, 동심버스 다 했다. 동심버스, 동심은설. 그 다음 디귿은 선형 이론. 이때 선자가 부채선, 부채꼴 모양. 접근성이 좋은 쪽에 고소득자, 반대편에 달동네, 저소득층. 그 다음에 리얼은 도시 공간은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여러 개 핵 여러 개. 중심 상업지구, 공업지역, 역사, 정치 뭐 이런 식으로 핵이 여러 개 두고 대도시가 성장합니다. 그래서 다 핵심 이론 이렇게 되겠죠. 5번 답. 자, 그 다음에 20번. 아주 어려워 보입니다. A와 B 부동산의 함수 조건 하에서 가격 변화에 따른 동태적 장기 조정 과정 거치는 우리 거미집 이론 모형 형태가 무슨 형태입니까? 자, 거미집 모양이 몇 가지입니까? 몇 가지? 세상은 기본적으로 몇 가지? 세 가지. 셋 중에 하나 형태를 찾으면 되지. 안정수렴형, 또 발산형, 반복 세 가지 중 하나 형태를 찾으면 되겠다. 근데 함수를 줘놨는데 함수. 곡선이 더 완만하게 탄력적으로 누이느냐?
20번. 여보세요? 20번 틀립니까? 20번. 계산이 어려운데. 적는다고 노가다 파이네. 옛날에 회계학 강의하면 그래요. 착 판세 노가다 파이래. 저도 노가다 그만두려고 옛날 회계 세무사 간편서 이런 회계학을 기초부터 꼭대기까지 다 강의했습니다만 완전히 노가다 파이래. 다 계산이니까. 자, 20번 들립니까? 자, 20번. 자, 20번. A와 B 부동산의 함수 조건 하에서 가격 변화에 따른 동태적, 정태가 아니죠. 동태, 장기 조정 과정을 통해서 거미집 이론에 대한 모형 형태는 괄호석은 정상 공부하시면 이미 다 아는 겁니다. 자, 패스하고 바로 A 부동산 시장 보시면 2P 500 빼기 QD 수요 함수. 그 다음에 공급 함수는 3P는 300 더하기 4QS 수요 공급 함수입니다. 우리 수렴형이 되려면 수요 곡선이 완만하게, 공곡선이 상대적으로 비탄력적. 수요 곡선이 탄력적이면 안정 수렴이 맞죠? 제가 이 수요 곡선이 탄력적이다 여우면 안정 수렴형이다 했는데 기울기 테스트만 하면 돼요. 기울기 테스트. 이거 공급 기울기가 사실은 가파르고 수요 곡선 기울기가 완만하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수요 곡선이 완만해야 되고 공급이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울기. 여기 2P가 붙어있고 여기는 3P가 붙어있고 이거 P에 대해서 정리한 함수 이렇게 하는데 P가 여기서는 우리 Y, Q는 X다 이렇게 대비하시도 1차 함수 중학교 1, 2학년 함수할 때 흔적을 생각하시면 되고 그 몰라도 물론 상관없습니다. 왜 이렇게 쓰자 하냐면 우리 항상 경제로는 수익선은 뭐다? 수익선 가격이죠. 이거 우리 1차 함수할 때 이거 Y 아닙니까? Y. 그 다음에 수평선은 뭐다? Q. Q가 X죠. X. Q. 여기 X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걸 Y 이렇게 해서 공부가 Y에 대해서 정된 함수. 그래서 Y에 대해서 정된 함수니까 그대로 비율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게 여자가 집안 정리하고 남자들끼리 주거니 받거니 하면 된다 했는데요. 이거 아직 방청소 덜 했죠? 이거 거실 청소 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마무리해야 돼. 정리해야 돼. 이건 곱하기니까 반대로 던지면 이렇게 2분의 1이죠. 이거 원래 1 있잖아요. 그죠? 2분의 1 기울기 나왔고 그 다음에 이걸 3 역시 반대로 던지면 3분의 4 요 기울기 나왔지. 기울기. 그래서 2분의 1과 3분의 4를 비교해야 돼. 수요가 2분의 1이고 공급이 3분의 4니까 공급이 더 크죠. 가파라요. 가파릅니다. 수요는 완만합니다. 그래서 A 부동산은 안정 가정이다. 이렇게 하면 돼. 기울기 테스트. 기울기 테스트.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2분의 1, 3분의 4 두 개 비교하면 되지. 자, 우리 2분의 1. 요거 2분의 1은 사실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마이너스는 의미가 없고 절대치 치면 똑같으니까 2분의 1하고 3분의 4하고 3분의 4가 더 많이 기울었죠. 수요가 덜 기울었잖아요. 그래서 여우다 이 말이지. 안정 수렴형이다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B 부동산 시장에 들여다보니까 B는 그냥 처음에 수요는 그대로 P 나와 있으니까 Q 앞에 마이너스 2잖아요. 바로 그냥 2가 나와 있고 기울기가. 그 다음에 공급은 2P인데 2가 넘어가면 2분의 4. 2분의 4는 얼마다? 2제. 똑같이. 그래서 이 수요 공급선은 탄력성이 똑같아. 2. 기울기 테스트 같습니다. 같으면 반복 순환형이지. 앞에 숫자고 2는 앞에 숫자가 요 뒤로 넘어갔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절편인데 그건 절편이라 하죠. 우리 수학 공부할 때. 그건 의미가 없다. 기울기만 테스트. 기울기 테스트. 왜냐하면 이 기울기가
여 위에 있거나 여 아래에 있거나 상관없습니다. 이 절편값이 크거나 적거나 아무 상관없거든. 수학적으로. 그래서 요 기울기만 확인하면 돼. 수요곡선이 완만, 공곡선이 가파르다. 그러면 당연 안정수렴이고, 이건 똑같으면 똑같이 계속 가격폭등, 초과 공급, 가격폭락, 초과 수요, 가격폭등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엄청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기울기 테스트에 불과하다. 저게 2분의 1, 3분의 4라는 것이 양의 3분의 1로 갔을 때 가격이 1 올라가면 그렇다 생각하시거든요. 요거는 1보다 크죠. 3분의 3이 1인데 1과 3분의 1 피자 한 판 하고 3분의 1판 먹었잖아요. 엄청 배부르지. 이거는 2분의 1 피자 반쪽밖에 안 되지. 이게 훨씬 큰 수지. 그러니까 이게 크다는 것은 우측으로 갔다가 위로 많이 올라간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가파르고, 적다는 것은 왼쪽으로 1만큼 가는데 위쪽으로 요 1 간데 요는 0.2, 요거 2가 가면 1밖에, 2분의 1밖에 안 돼. 우리 기울기니까, 기울기는 밑변분의 높이, 밑변분의 높이, 이게 기울기 아닙니까? 예, 그 테스트. 기울기 테스트. 분모를 X로 하고 분자를 Y로 해서 이거에. 여기서는 다행히 Q가 우리 실제 수평선이 Q고 수직선이 P 아닙니까? 그대로 요걸 Y로, 요걸 X로 놓고 우리 X 기울기 사실 그 몰라도 여기서 바로 그냥 기울기 테스트 해본대. 요거 2분의 1, 요거 가면 3분의 4 이렇게 기울기라 하는 개념만 하면 되는데 기울기가 너무 오랜만에 하니까 2, 30년 만에 3, 40년 만에 하니까 힘들어서 그렇지. 이제 본수업할 때 이해 안 되시면 나중에 본수업할 때 많이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여우 테스트 했죠. 여우 테스트. 여우면 안정수렴이고 곰이면 발산하고 둘 다 똑같으면 뺑뺑이 도는 것이. 자, 21번.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5번이 틀렸습니다. 후퇴 국면은 매수자가 중시되고 과거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기준 가격이 되거나 하가 아니고 후퇴는 내리막이죠. 내리막 직전 뒤돌아보면 상이지 상. 그래서 상한선 기준 가격이다. 하 해석이 틀렸습니다. 자, 22번. 1년 후에 신역사가 들어선다는 정보가 있다. 이 정보 현재 가치는 얼마냐? 자, 여기 A라는 땅이 있습니다. A라는 땅. A라는 땅이 현재 시점, 1년 후 시점, 1년 후에 내 땅 옆에 신역사가 들어오면 이때 내 땅값은 8억 8천짜리가 된답니다. 신역사가 옆에 안 들어오면 6억 6천짜리가 된대요. 그러면 이 신역사가 내 A 땅에 플러스 회복값입니까? 마이너스 회복값입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죠. 들어오면 8억 8천짜리 뛰니까 안 들어오면 6억 6천짜리밖에 안 되고. 들어올 가능성이 몇 프로? 40%는 앞에다 0.4 하면 되죠. 0.4. 40%. 그럼 들어올 가능성이 40%면 안 들어올 가능성은 60%. 0.6이지. 두 개 합치가 100%니까. 곱해가 더하면 된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8.8, 6.6이라는 특수한 숫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요구 수익률이 10%다 하면 우리 요구 수익률은 나누기 1.1, 1 더하기 10%니까 1.1 맞죠? 1.1. 1.1 하면 88 나누기 11 하면 얼마나 와요? 8 나오잖아, 8. 바로 8이 나와버리지. 또 66 나누기 1.1 하면 얼마예요? 66 나누기 11 하면 6이죠. 이렇게 해서 바로 구할 수 있는 이 숫자의 특성 때문에 계산기 없이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0.4, 여기다가 곱하기 0.6 더하면 되지. 그러면 48, 32, 3억 2천 더하기 66, 36, 3억 6천 합치면 얼마다? 6억 8천이죠. 6억 8천. 자, 6억 8천이다.
요게 이제 우리 준강성, 과거에 배울 때 준강성 효율지시장에서 미래상을 확률 분포로 모를 때 준강성 6억 8천이다. 그런데 만약에 신역사가 들어온다면 요게 100%라면 그러면 8.8 곱하기 1 나누기 1.1이니까 여기 100%에 100%. 신역사가 확실히 들어온대. 신역사가 들어오면 이 확률 분포 이게 아니죠. 이건 모르는 경우고 이건 확실히 들어온대. 8.8 같으면 8억 아닙니까? 8억. 이 8억이지. 그래서 요거는 강성이라 미래를 아는 미공개 미래 정보도 안 돼요. 8억. 그러면 강성하고 준강성하고 붙으면 당연히 강성이 이기겠죠. 8억 완전 정보일 때 확실한 상황에서 기대치 현재 가치고 이건 불확실한 상태에서 기대값입니다. 그럼 이 두 개 차이가 1억 2천이 1억 2천. 내가 이 정보를 불완전한 상태에서 이렇게 완전한 100%의 정보를 알면 이 정보의 가치는 1억 2천짜리입니다. 이 1억 2천짜리를 갖다가 술 2천만 원치 사주고 얻으면 1억 초과윤이 발생하고 최대한 정보 비용으로 1억 2천까지 쓸 수 있다. 1억 2천을 써야만 이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효율적 할당 효율적 시장을 한다. 이렇게 과거에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 23번 부동산 투자 분석, 현금 흐름 계산, 유효 총소득을 산정할 때 다음 중 필요한 항목이 모두 몇 개냐? 가유순 세세,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 순영업소득, 세전현금 수지, 세후현금 손가락 5개. 자, 손가락 5개. 자, 여기까지 계산 들어가는 개수가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임대료 수익이 이게 가능 총소득입니다. 임대료 수익. 단가 곱하기 수량. 그 다음에 영업외 소득은 여 밑에 있으니까 아니죠. 세세할 때. 이세상환은 여 밑에 자산 다음 부채 계산할 때 빼는 거고, 그 다음에 영업외 수입, 이 기타 잡수입, 이거 들어가는 거 맞지? 그래서 요게 2개. 그 다음에 영업경비는 유효 총소득 밑에 영업소득세, 유세손 이랬지. 유지관리비, 세금공과, 건물 손해보험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아니고 감가상각비는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현금 유출되는 비용이 아니니까. 그래서 2개입니다. 2개. 자, 24번 부동산 시장 및 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요건 좀 어렵습니다. 자, 5번 주택금융시장은 금융기관이 수취할 예금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주담대 제공하는 주택자금 공급시장이 아니고 대출 이렇게 바꾸고, 자, 내 돈 1억, 2억을 빌리가 3억짜리 아파트를 산답니다. 이러면 은행에 모기지론 이렇게 하죠. 3억짜리 담보 걸고 2억을 빌렸습니다. 담보대출, 이거는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시장을 갑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아름이 엄마가 은행 가서 돈 빌릴 때 요거는 대출시장이고 대출시장. 그래서 그 공급이란 말이 틀렸습니다. 대출시장 이렇게 다시 써주시고, 그 다음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주택자금대출 기관에 공급하는, 은행에다가 공급하는 주는 주택자금 공급시장입니다. 대출이 아니고 공급. 그게 뭡니까? 바로 MBS죠. MBS. MBS라 하는 것은 전 세계 여유자금을 유입시키는 파생증권 시장으로서 MBS입니다. 그 대출 시장이 아니고 요거는 이제 공급 시장이에요. 공급 시장. 요게 대출 시장이고. 그 용어가 바뀌었어요. 틀렸다. 내가 주택담보대표가 돈 빌리러 가면 그게 주택담보대출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기지 이런 걸 다 모아서 MBS를 발행해서 전 세계로부터 자금 유입, 여유자금을 유입시키는 이게 공급시장이에요. 공급. 자금 공급이 원활해서 현실적으로 이제 금융기관이 무한정 이론상 자금이 공급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25번.
부동산 마케팅 전략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복수 답안 1번, 2번 둘 다 정답이다. 자, 첫 번째 마케팅 믹스의 가격 관리에서 시가 정책, 위치, 방위, 청수, 지역 등을 따라 다른 가격을 판매하는 정책. 이거는 신축 가격 정책입니다. 아파트를 신축해서 팔 때, 분양할 때 그때 가격 정책이라 신축 가격 정책이라 합니다. 우리 아파트 분양할 때 신축하면 청수 따라 금액이 다르죠. 로얄청, 그 다음에 뭐 4층 이하 저층, 또 펜트하우스 다르잖아요. 그렇게 책정을 하지. 그리고 위치 따라서 남향이냐 동향이냐 따라 또 다르죠. 방향에 따라서 등 신축할 때 이렇게 가격 책정합니다. 중고는 매물 내놓은 거 그때 시세 따라 결정할 뿐이니까. 그 다음에 2번 시장 세분화는 상품 계획이나 광고 등 여러 판촉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소비자 몇 개의 다른 군집으로 나눈 후에 특정 군집을 표적시장으로. 자, 표적시장이 뭐죠? STP라 STP. 마케팅 논에 가면 할 텐데 세그멘테이션 시장 세분화고, 그 다음에 T는 타겟팅 표적시장 타겟. 그 다음에 P는 포지션 제품 차별 공급 이랬지. 그러니까 장가를 가고 싶으면 남자 여자 시장 세분화하고, 그 다음에 여자 중에서 나하고 결혼 상대되는 다시 그 연령 세분화하고, 그 다음에 그 타겟을 삼고 내가 그분들이 좋아할 수 있는 포지션 제품 차별 위치에 올려야 한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표적 시장이지 앞에 시장 세분화하는 말이 틀렸습니다. 시장 세분화가 아니고 세그멘테이션이 아니고 T 타겟팅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는 복수 답안 오류 출제가 됐었다. 자, 26번 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여기도 복수 답안 1번, 3번. 자, 1번 자기관리 니츠란 다수 투자자의 자금을 받아 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서 매각하는 부동산을 매입하고 개발, 관리, 운영 수익에 분배하는 뮤추얼펀드로서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명목회사다. 자, 그거는 자기관리 니츠가 아니고 명목회사입니다. 뮤추얼펀드. 우리 니츠의 우리 한국은 주식회사로만 하는 뮤추얼펀드나 같은 특성이고, 우리 이 명목회사는 자기관리 니츠는 실제회사이기 때문에 아니죠. 맨 앞에다가 명목 리츠다. 명목회사. 그 다음에 3번 코픽스는 은행 자금 조달 비용을 반영한 대출 금리가 아니고 대출 기준금리. 기준이란 말이 들어가야 된다. 우리 대출금리하고 기준금리하고는 전혀 다르죠. 코픽스가 우리 기준금리 맞죠? 기준금리. 은행 자금 조달 비용 지수다 이랬지. 은행 자금 조달 비용 지수.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하는 거 다른다. 이거는 은행 자금 조달 비용 지수니까 소매 기준금리고, 한국은행에서 하는 것은 도매 기준금리이고 다르지. 그래서 두 군데 둘 다 틀렸다. 자, 27번 부동산 투자에 따른 1년간 자기자본 수익률은 뭐 당연히 T죠. T. 3억, 2억, 1억 1, 2, 3. 자, 순용 소득이 얼마냐? 2천만 원 벌었대. 2천만 원 벌어가지고 이자를 몇 프로 줬느냐? 6%. 1, 6, 12, 1,200만 원 이자 비용 빼면 800만 원 벌었습니다. 그러면 내 돈 1억 투자해서 800만 원 벌었으니까 자기 자본 투자 수익률 몇 프로? 8%이 답이다. 그래서 1번 답, 1번 답. 이 계산형은 숙달된 정상적 숙달된 분은 당연히 10초 안쪽으로 풀 수가 있죠. 28번 담보인증부 LTV, DTI 상향 조정되었다. 이 경우 A가 기존 주담대
금액을 고려할 경우 추가 대출 가능 금액이 얼마냐? 자, 추가 대출 가능 금액. 용어를 보면 엄청 상그럽게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알면 직관적으로 바로 단순하게 푸시돼요. 항상 이런 문제 나오면 제가 먼저 DTI만 구하면 그 다음에 LTV는 눈길로 확인만 주면 답이 바로 확인됩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선 DTI 구하면 됩니다. DTI. 연간 소득이 3천만 원 곱하기 60%. DTI가 60%인가? 60%. 3천만 원 60% 얼마다? 1,800만 원이죠. 1,800만 원. 이 1,800만 원 이게 부채 서비스라는 뜻입니다. 부채 서비스. 우리 투자론하고 금융하고 각종 공부할 때 저당 지불액 부채 서비스액이 1,800만 원. 그러면 부채 부에 볼 때 내가 얼마까지 빌릴 수 있을까? 부채. 자산 부채, 자본 부채. 저당 상수가 얼마다? 0.1. 제가 오늘도 했지만 기본서 할 때 저당 상수 세 자 들어있죠. 저당 차익 금액에다가 저당 상수 곱하면 상수가 나옵니다. 이랬습니다. 그럼 여기 2억이지, 1억 8천이지, 1억 8천. 1억 8천 곱하기 10% 하면 1,800만 아닙니까? 그러면 최대한 총 1억 8천까지 차입이 가능한데 지금 기존 담보대출이 1억 5천 빌린 게 있죠? 가운데 보니까 1억 5천 땡겨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빼면 추가 3천만 원 빌려 쓸 수 있지. 이게 바로 답인데 LTV 이걸 확인해야 된다. 이 눈길로 확인하면 돼요. 눈길로. 자, LTV는 지금 현재 이 자산 가치가 얼마다? 3억짜리? 3억짜리에 70% 같으면 37, 21, 2억 1천까지 빌릴 수 있다 이 말이지. 3억에 70%, 2억 1천. 그럼 야 1억 8천보다 DTI보다 훨씬 크죠? 그럼 이거는 만족을 여기서는 저기서는 만족을 못하니까 둘 다 만족하는 공통부문은 1억 8천까지 땡겨 쓸 수 있다. 요놈만 답이 될 수 있는 거지. 3천. 근데 이제 우리 이번에 이제 새로 기준은 DSR 기준이죠. 이걸로 트레이닝 좀 해놔야 됩니다. 요놈도 거의 최근에 매년 한 문제씩 거의 나왔습니다만 때로는 두 문제 이론형까지 계산형 한 문제에서 나왔습니다만 저는 총부채 상환 비율 가는 측에 시험 나올 것이다. 나중에 우리 모의고사를 통해서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9번 C 인근에 A, B 두 개 할인점이 있다. 허프의 상권 분석 적용할 경우 B 할인점 이용 객수는 몇 명입니까? 자, 요놈도 A, B 할인점 자, 분 나눠서 A 할인점 크기 얼마다? 5천. B 크기 2만. C에서 A까지 거리 몇 킬로? 10킬로 제곱. 거리 제곱의 반비례니까. 그 다음 C에서 B까지 거리 20킬로 제곱. 자, 이렇게 구해놓으면 답 나왔다 이렇게 생각된다. 이 답 나왔다. 그래서 10의 제곱은 100이죠. 100. 10 곱하기 10, 100. 그럼 공 두 개 날아가고 50이네요. 50. 그 다음에 2만 나누기 이거 2는 4. 400이죠. 400. 공 두 개 날아가고 4. 200 나누기 4. 4, 5, 20. 50이네. 50대 50. 1대 1이지. 반반이다. 반반. 그럼 C 도시는 바로 컨버스 사는 동네. 반반. 쇼핑 반반 간다. 총 인구가 30만인데 30만 중에 60%가 할인점 이용한다니까 18만이지. 18만. 18만. 18만의 반. 9만. 9만. 이렇게 되는 거지. 물론 뭐 계산기 없어도 다 간단하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숙달 되신 분들은 이것도 역시 한 20초 정도 안에 풀린다. 자, 30번. 어느 회사 1년 동안 운영수지다. 세후 현금 수지가 얼마입니까? 가유순세세. 손가락 5개. 마지막 손가락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었지.
자, 가능 총소득이 4,800 나와 있고 공실 불량부채 빼고 기타 영업외 수익 가산하는데 이는 공실밖에 없습니다. 공실률이 5%죠. 요거 5%하면 240 차감하면 유효 총소득은 4,560이고 그 다음에 영업 경비 240 조지가 있죠. 빼면 4,320만. 이게 꽃순이다. 요걸 기준으로 해서 앞뒤로 잘 가면 되니까. 그 다음에 원리금 상환액. 원금 200, 이자 800, 1000이지. 원리금 부채 서비스 빼면 3,320만 원 세전. 그 다음에 영업소득세 차감하면 답이다. 자, 영업소득세 차감하면 답이 됩니다. 자, 영업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영업소득세도 일단 꽃순이 스타트 빼기 감가비용, 이자비용 하면 된다 그랬죠. 감가비, 이자비용 합치면 토탈 이자비용 800, 감가상각비 200, 1000만 원이네. 그러면 3,320만 원. 이게 과세표준 한계 세율 몇 프로? 20%. 그러면 664. 즉 664만 원 빼면 됩니다. 나머지 세후 2656. 자, 요건 이제 좀 약간의 시간이 걸리는 듯 두 개를 계산해야 되니까 약간의 시간이 걸리는 듯 해서 따봐 문제 자체가 뭐 특별히 어렵다기보다는 시간 걸리게 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한 40초 정도 오래 걸리더라도 한 40초 걸리면 또 충분히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31번. 부동산 투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1번. 자, 이건 투자세, 이건 리처라고 하는데, 리처. 이건 법이 수시로 바뀝니다.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시험물이 치기 전에 10월 27일 바뀌는 그날까지 바뀐 법령이 출제하도록 되어 있죠. 그때까지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할 필요 없고 천천히 하시면 돼요. 1번. 위탁관리 리처는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하고 지점 설치하는 것은 자기관리 리처밖에 없어요. 자기관리 리처이지 위탁관리 리처나 구조적 리처는 명목상 페이퍼 컴퍼니이기 때문에 지점도 둘 수 없고 상권도 둘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기업 구조적 리처는 상법상의 실체사 그것도 자기라 자기. 그것도 자기 리처는 자기관리 리처는 실체사 둘 수 있다 이래야지. 그 다음에 3번 자기가 안 맞습니다. 3번 자기는 금방 자기관리처는 실체도 있고 직접 운영한다. 그 다음에 4번은 구조적 부동산 설립 자본은 3억입니다. 3억. 우리 이게 자기관리는 5억이고 구조정과 위탁관리처는 3억이고 설립 자본 숫자 중에서 이것도 시험 상당히 잘 나온 분야이죠. 그리고 또 설립 이후에 6개월 이내는 또 금액이 70억, 50억 이렇게 해서 이 숫자들이 매년 시험 출제가 잘 된다. 근데 이것도 시험 임박에서 또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기억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 정답도 틀렸어요. 해설지도 틀리고 수시로 보이 계속 바뀌기. 그렇지. 533 755 이렇게. 그 다음에 5번도 위탁관리리처는 주주 1인과 그 특별 특수관계인 간의 발행주의 총수를 이것도 50% 하는 걸 바뀌었어요. 직전에 우리 40% 했다가 50% 이상 초과 수용 못한다 이 말은 혼자서 55% 가지시면 안 돼. 분산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요약집도 보면 제요약집도 당연히 틀리겠죠. 나중에 수업하면서 마무리 살짝 바꾸면 돼요. 자, 32번. 주택금융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4번.
제2차 저당대출 시장은 저당대출을 원하는 수요자와 저당대출을 제공하는 금융기관, 이 금융기관은 국민은행하고 아름이연마하고 주택담보대출 받는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을 말하며 주택담보대출 시장은 여기에 해당한다. 그거는 1차죠, 1차. 2차가 아니지. 1차를 1차. 2차는 MBS 시장이죠. 그게 2차지. 틀렸습니다. 또 별로 뭐 어려운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33번 수익성 지수법에 의한 부동산 사업의 투자 분석. 틀린 것은 뭔가 아주 상그럽게 계산형이 오래 해야 될 것 같지만 이것도 계산형 어려워도 어렵다 해도 이것도 약 오래 걸려봐야 40초입니다. 자, A 부동산은 지금 100만 원 투자했지만 1년 후에 121만 원이 돈 들어온대요. 그러면 저 위에 할인율이 10%니까 나누기 1.1 다 해보면 됩니다. 120만 나누기 1.1 하면 얼마다? 이 계산기 두드려야지. 계산기 두드려야죠. 두드리면 110만 원. 요 100만 원 바로 뒤다가 요로 110만 원 딱 적어 두시고. 그래야 금방 이렇게 비교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 B 부동산은 120만 원 투자해서 1년 후에 130만 원인데 나누기 1.1 계산기 그대로 두드리가 118만 옆에다 바로 적어 놓고 그다음에 C 부동산 150만 원 투자했는데요. 1년 후 180만 현금 유입됩니다. 나누기 1.1 해서 바로 그 뒤에다가 163만 적어놓고 그 다음에 D 170만 투자해서 1년 후에 200만 나누기 1.1 하면 계산기 두드려야죠. 181만 이렇게 바로 나옵니다. 그놓고 이제 밑에 확인하면 돼요. 이렇게 해놓고 나면 현재 가치만 구해놓고 나면 이게 현재 가치. 현가, 현재 가치 구해놓으면 자 밑에 답 확인만 들어가면 돼요. 확인. 자, 4번이 틀렸는데 4번. D 사업에만 투자할 경우 자, D 요놈이네요. D 사업만 투자할 경우 C와 D 사업을 투자하는 경우보다 수익성 지수가 크다. 자, CD 어떻게 보시면 181만 원 나누기 170만 하고 163만 나누기 150만 하고 이 둘 중에 계산기 안 두드려도 이거 수익성 지수가 누가 더 큽니까 지금? 요거 11만 차이 나고 요거 13만 차이 나죠. 이게 크죠? 큰데 이거 한 개 수익성 지수하고 이 두 개 합쳤을 때 수익성 지수하고 같아? 틀리죠? 이게 다른데. 계산 안 해도 그냥 눈빛 속도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4번이 틀렸다. 이렇게. 현재 가치만 구해놓으면 바로 비교가 금방 되니까. (34번) 단독주택 가격 공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우리 감정평가론 속에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나온 거죠. 1번 국장은 용도, 지역, 건물 구조 등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 우리 현실적으로 약 한 20만 호 정도 선택합니다만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을 현재 적정 가격을 조사평가하고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이게 틀렸죠. 국장은 지방공무이다, 중앙공무이다. 중앙공무니까 중앙부동산 가격위원회 이렇게 해야 되지. 시군국 하면 틀린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표준주택 가격의 공시사항은 냉면수 땡, 지제층 땡, 지목, 지리적 위치 땡, 도로, 교통사항 땡. 이게 아니다. 틀렸다. 공시사항이 표준주택 가격, 지번, 가격 등 이렇게 나오지 그 말은 틀렸습니다. 3번 맞다. 자, 4번. 국장은 공시기준 이후 토지 분할 합병. 우리 분필 합필하면 토지 이동이다. 이렇게 공시법 공부할 때 배웠죠. 이동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전국 방방곳곳에 어떤 땅은 신축을 하게 되면 땅값이 확 바뀌어버리죠. 분필해도 땅값 바뀌잖아요. 합필해도 땅값이 바뀝니다. 그러면 그 바뀌기 전에 조사해봐야 소용없고 바뀐 이후에 다시
평가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중앙공무원 국장이 할 일이 아니고 시시하게 이런까지 일일이 할 수가 없죠. 시군구에서 해야 됩니다. 현장에 있는 관할에서 곳곳에 해야 되지 그걸 또 국장이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자, 5번. 표준주택은 인근 최근 1년 동안의 주택 가격 평균 변동률 2% 이상 시군구 주택을 말한다. 표준을 이렇게 높게 상상할 표준을 데려오면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대표적 표준주택을 가지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약 20만 호 이렇게 합니다만 대표성 있는 걸 해야 되지 상승률이 높은 걸 표준한다. 역시 상식적으로 어긋난 말이다. 자, 36번입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상 용어 틀린 것은 자 5번 35번 안 했어요? 왜 빼먹었지? 자 35번 예, 다시 35번으로 갑니다. 35번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상 표준지 공시가에 대한 경우가 적용이 아닌 것은 자 4번 표준지 공시가 50만 필지 있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한 개별 주택 가격을 산정할 때 표준지 공시가 땅이 필요할까요? 아니죠, 그죠? 주택이란 말 자체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틀렸다. 자, 36번.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상 용어 틀린 것은 바로 5번. 적정 가격이라 하면 정부가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토지 및 주택에 대한 결정 공시한 가격이다 하는 말이 다 틀리고, 이건 우리 이 적정 가격이라 하면 이제 통상적 시장에서 정상 거래될 수 있는 성립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 우리 이 네티클럽의 시장가치 알죠? 시장가치. 그 개념과 흡사합니다. 시장가치. 적정 가격이라 한다. 나중에 이제 자주 보시면 그대로 확인이 됩니다. 자, 원가법에 대한 대상물건 기준 시점 감가 수준액은 기준 시점 2억. 자, 숫자가 이 아래 얼마다? 2억. 부동산은 2억만 해도 벌써 동그랑땡이 눈 시리도록 많이 나오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숫자 할 때 원래 옛날에는 뭐 따박따박 할 때는 숫자가 공공이 많이 할 때는 뒤로 올라가서 여기 올라가면 100만, 1000만, 여기 또 여기 붙고 여기 100만 단위고 또 공 3개 붙고 여기 올라가고 이렇게 쭉. 자, 여기에 1, 2, 3 이렇게 생기면 요거는 1000원, 2000원, 3000원이죠. 1000 단위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1, 2, 3 들어가면 100만, 200만, 300만이죠. 이거는 100만 단위입니다. 100만. 그다음에 여기에 올라가면 1, 2, 3 생기면 이건 얼마예요? 100만, 1000만, 1억, 10억이죠. 10억. 이거는 10억 단위고 10억 단위. 그죠? 그다음에 여기에 다시 1, 2, 3 이렇게 되면 이건 얼마다? 10억, 100억, 1000억, 1조. 요거는 조 단위게 되겠죠. 1, 10, 100, 1000 이러잖아. 그죠? 1, 10, 100, 1000. 1, 10, 100, 1000.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쓰기도 합니다. 실무상은 조 단위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파이낸스 빌딩 1조 2천억에 매물 나와 있어요. 호텔 1조 8천에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어제 누가 강남에 그 개발하는데 3,600억짜리가 그 개발하고 싶다고 문자가 와서 좀 소개해달라고. 큰 금액이 많아요, 실제. 제주도의 태양광 1,336억짜리 소개해달라고 문자가 왔어요. 상상이 안 되는 돈이죠. 여기까지는 무리지만 이는 대한민국 전체, 전 세계 일부 딸 때 주로 하는 것이고, 주로 우리 시험 나오는 정도는 10억까지는 가야 돼. 10억까지.
요렇게 가야 되는데 이걸 이 공공을 여기서 올라오면 시간 걸리지 안 되고 바로 여기서 직관적으로 내려가 줘야 됩니다. 계산할 때.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3억 5천이다. 어디부터 써야 됩니까? 3억 5천. 3억 5천. 100만, 1000만, 1억 이래 되죠. 3억 5천 이래 되잖아. 그지? 350. 요 100만 이렇게 써놓으면 요 뒤다가 100만 써. 350 쓰고 100만 적어놓으면 이게 3억 5천이에요. 35이지. 100만, 1000만, 1억, 3억 5천. 10억 단위 같으면 이거 올라가 버리죠. 여기 10억, 10억. 10억, 20억, 30억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여기 단위부터는 이게 위에부터 이렇게 좀 써가는 이 습관이 조금 돼줘야 한다. 이게 바로 직관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가능하겠죠? 응? 불가능은 아니다. 그지? 가능합니다. 해보면 이제 바로 그래서 2억도 그거 보시니까 바로 안 되면 7번째 100만서부터 카운트하면 돼. 100만, 1000만, 1억, 2억이다 이렇게 하면 되니까 2억이다 이렇게 2억. 마지막에 보니까 잔존가 10% 있습니다. 1 빼기 10%. 그러면 0.9, 이 90%지. 이게 감가수정 대상액이고 정액법이므로 총 경제인수가 몇 년? 50년. 50분의 1, 1년치. 근데 몇 년 지났다? 9년에서부터 14년도니까 5년 지났죠. 5년치. 여기가 5년치 감가수정액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계산기 없어도 된다. 2918, 1억 8천이지. 1억 8천이죠. 2918. 그 다음에 50분의 5는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 그래서 10분의 1이니까 1800만 원이지. 그 다음 몇 번? 2번. 역시 마찬가지. 여기도 공식이 적용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공식 하나도 기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컷 해놓고 하나도 못 씁니다. 썼다 하면 점수가 안 나온다 이랬지. 정액법은 n분의 1이 정액법이니까. n분의 1이 정액법이니까 2번 답. 역시 이것도 정상적 공부한 상태에서 빨리 하시면 약 한 20초 만에 충분히 답이 가능하다. 자, 38번.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에 대한 규칙, 감칙에 의해서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순서, 비교 표현지를 이 장 전체에서 비교 표현지를 하나 선택해가지고 그러다가 사시지게 하는데 표준지는 사전 개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사전 개입되는 거 빼버리고 사시지게 그 밖의 요인 이걸 다 이제 사전 개입되지 않으니까 나머지 시점 수정, 지역 비교, 개별 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 이렇게 하면 되지. 그래서 바로 5번 답이다. 사시지계 사계절. 자, 39번. 다음 건물 제곱미터당 재조정가 얼마냐? 직접비, 간접비, 개발업자의 이윤 다 포함한 것이니까 자, 저 밑에 공이 맞네요. 이거 얼마다? 몇 억? 4억. 빠르시네. 보자. 그 빨리 읽어내면 되죠. 억 단위 정도. 자, 20년 전 건축 비용이 100인데 기준 평가 시점 건축 기준은 145래요. 그러면 옛날로부터 지금 기준 시점을 우리가 항상 구하는 거니까 분자 145. 이게 토탈, 그죠? 토탈 원가인데 지금 제곱미터당 물었으니까 저 위에 건물 연면적은 나누기 1450제곱미터. 이렇게 해야 제곱미터당 금액이 나오지. 단위당. 그럼 이거 서로 약분해 보면 뭐 제곱미터당 40만 원 바로 눈에 보이지. 계산기 안 두드려도 바로 눈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계산기를 잊어버리고 안 가지고 들어가셔가지고 작년에도
한 수험생분이 이 계산기를 안 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하고 막 전화 오시가 시험 한 5분 10분 전에 전혀 걱정하지 마시라. 내가 그분 실력 평소도 알고 계산기 실제 들이댄 문제 나와봤자 한두 문제였어요. 그거 뭐 그냥 찍어도 고득점 할 뿐이라고. 그 87.5 나왔어. 일부러 한 소리 아닙니다. 실제 그래요. 2개 틀리고 다 맞춘 분도 계시고. 그래 맞을 필요가 없어요. 없는데 그렇다니까. 그 계산기 안 들어갔다고 겁내고 전혀 그러지 마세요. 신경 쓸 거리도 안 돼. 자, 40번. 감정평가업자가 대상 물건 감정평가 시 적용해야 할 주된 감정평가로서 틀린 것은 자, 건물은 무슨 법? 건축 원가 원칙 코스트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죠. 건물 사례 비교법 틀렸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들이 계산형이 어렵다고들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 계산기를 들여내는 문제도 사실은 거의 없었고 그죠? 근데 이제 작년에는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걸 감안하여 가장 어렵게 출제한다고 가정하가 해도 계산형이 한 2문제 계산기 될 거는 한두 문제 많으면 3문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큰 걱정하지 마시고 그대로 밀어붙이시면 됩니다. 자, 한번 쉬었다가 이제 8회분 가겠습니다.